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강한 의욕으로 G7을 미국에서 추진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다른 나라 정상들이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여봤자 의미가 없으므로 개최의 의욕을 잃고 미국은 올해 G7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으로 모이기는 더 어려웠지만 G7이 개최가 안 된 것은 4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바이든은 최종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여 대통령 당선에 쐐기까지 박은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이미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G7 참여를 요구했고 누구보다도 가장 G11 구상을 적극적으로 밝혔기에 트럼프 때 한국이 G7에 합류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미국의 G7 회의가 코로나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좌절되며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G7에 합류하는 것을 가장 반대해온 곳은 일본으로 한국이 초대국으로 한 번 정도 참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G11으로 확대되는 것은 결사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 회의가 좌절된 걸 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일본 외무성은 미국 국무부에 직접 연락해서 한국 G11 입성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끝까지 한국이 국제무대로 못 나오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차례가 지나가 버린 것을 환호할 것입니다. 일본 극우 채널 등에서는 골치 아픈 트럼프의 한국 G7 합류 문제가 넘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G7을 다시 개최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며 그동안은 조용하겠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음을 일본 언론은 직감하고 관련 기사를 낸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영국 정부는 한국을 내년 영국 G7 회의에 초대하겠다는 것인데 영국은 한수를 더 뜬다는 말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지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G7 회의에 한국과 함께 호주와 인도를 G7 회의에 동시에 초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리스 영국 총리가 트럼프와 절친이다 혹은 비슷한 컬러의 정치 성향이라서 그랬다는 등 분석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라면 일본은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G7에서 초대 국가를 아예 초대가 아니라 정식 멤버로 자리 잡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D10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D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디마크라시로 서방 민주주의의 네트워크 연합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포함한 G11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G11 합류 제안에 자신들은 안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D10 구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흐름을 타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은 위기를 느낍니다. 만약 영국 정부 혼자서만 한국이 포함된 G7 확대를 주장한다면 괜찮겠지만 G7 확대 문제가 서방 전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경우엔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G7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다자주의자이며 트럼프가 망쳐버린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겠고 앞으로 미국 동맹들을 소중히 여겨서 좀 더 미국과 민주주의 세계를 견고하게 다지겠다며 나옵니다. G7 중에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과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바이든은 이들과 함께 한국,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하는 D10 구상에 동일하게 찬성하는 맥락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색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 거진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구시대의 G7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예전보다 존재감이 커진 중국을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힘을 합쳐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미국 애틀란틱 싱크탱크에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대로 된 정보를 초기에 제공하지 않은 데다 선진국 간의 연대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은 점도 있다면서 앞으로 G7을 확대한 D10을 통해서 이런 국제적인 바이러스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현 초기에 의료 장비를 대부분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마스크나 방역복을 수입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훨씬 커진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 의료 장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돼 자칫 서방사회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화학전이 비슷하게 펼쳐지고 이것이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대결로 가게 되면 자칫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G7은 자신들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며 G7의 힘을 보탤 국가들을 찾는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 매우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방역에 허덕이고 있을 때 경제를 개방하면서도 방역을 지켜낸 가장 민주적인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미국과 독일 등 G7의 핵심 국가들이었고 한국의 끊임없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IT를 활용한 방역 기술은 물론 바이오테크를 이용한 진단키트 및 코로나 치료제 생산 능력 등은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이 환호할 만한 요소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만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G7에 초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다양한 전략 연구소를 비롯해서 서방사회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을 정식 멤버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겠다는 서방사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에 독일은 군함을 파견해 대중국 포위망에 합세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영국도 내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을 찾을 예정으로 중국 견제 의사를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이 더 힘을 받게 하려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한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이든도 여러 차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린치핀이라며 일본과 함께 군사적 동맹에 힘을 보태길 기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세계 군사력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G7 국가 중에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의 파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오히려 G7 확대판 D10에 러브콜을 받으며 정식 멤버로 입성함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편 미영 중심 네트워크 파이브아이즈 멤버인 호주가 중국에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중요 이유입니다. 이들은 호주가 당하는 보복을 서방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호주도 G7에 포함하여 한국과 함께 D10 구상에 넣어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국가 중에 중국을 단독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국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 멤버의 수혈은 G7이 오히려 바라고 있으며 힘이 빠져버린 일본, 이탈리아 등 기존에 약화된 G7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여론은 곱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며 중국과 협력하며 북한을 지원하는 등 공산화가 되어간다는 말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국제무대로 나오게 되면 동북아시아 유일 G7 국가의 일본 위상이 약화되니까 한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 G7 확대는 더 이상 일본 독단으로 반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G7은 만장일치로 멤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일본이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렬하게 반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스가 총리가 아베와는 다른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서 스가는 아베와 다르다며 한국에 대한 논조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스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일본의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비방이 사라진 게 확인 가능하다며 이는 스가 총리가 아베와 같은 극우적 색채보다는 주변국과 조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일본과의 몇몇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방의 요구를 쉽게 물리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베는 집권기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자신의 극우색을 그대로 드러내며 미국이 반대하는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서방에서 한국의 G7 합류를 강력히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서방 모든 국가들이 빠르게 중국을 대항할 대열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중요 시점이며 일본도 이들과 생각을 비슷하게 가져간다면 단순히 시샘과 질투 혹은 일본의 체면 때문에 한국이 G7에 합류하는 방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물론 아직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현재 다양한 채널에서 G7 확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로운 힘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며 한국은 높아진 위상으로 G7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